20살의 나는 물었다. 나는 평생 어떤 직업에 종사할까? 50살의 나는 물었다. 나를 채워주는 가치, 못 채우면 내 일부가 죽어버릴 그런 가치는 뭐지? 안녕하세요. 굿나잇 책방입니다. 오늘은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평범한 척추 교정사였던 저자가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개념, 원칙을 소설과 논픽션의 형식을 통해 들려줍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하나의 인생 수업을 다루고 있으며 가상의 이야기로 시작해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일화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돈 자체를 물려주기보다 삶의 철학과 부의 언어를 물려주는 건 어떨까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인생의 교훈과 삶의 지혜를 얻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나오는 부의 정원사의 도움을 받아볼까요? 1. 부를 추구하라.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인생이나 사회에 관한 정신적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긴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정원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친구들은 그에게 일에 미쳤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볼 순 없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마음 편히 여가도 누리라고 했다.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했다. 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정원사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그는 수년 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에게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고 좀 편안해지라고 충고했다. 무덤에 갈 때 돈은 못 가져가.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훗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게 된 그는 그제야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자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았다. 장소는 달라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고 돈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의 성공은 다양한 목표들이 가져온 결과물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부는 욕망을 씨앗 삼아 자라난다. 이제 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책을 팔에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가면서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 하나를 떠올렸다. 지금 손에 쥔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나? 평생 열심히 살면서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가는 이때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 부라는 보상을 위해 치른 대가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그 길에서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을 얻었다. 일과 자유, 개인적 성장이 따라왔다.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부유한 삶을 일구어온 가정을 영적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실의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카톨릭 초등학교를 다녔다. 졸업할 때쯤 나는 과도한 부는 악이라는 가르침을 믿고 있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거나 또는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거나 세상을 얻는 대신 자신의 진실된 영혼을 잃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가르침들 말이다. 하지만 20대가 되어 재정적 고난을 겪게 되면서 나는 돈에 대해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어떻게 불안과 공포,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상태로 몰아가는지 경험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그리 멋진 말이 아니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를 체감하기 전까지 우리는 보통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돈은 산소와 같아서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중요한 줄 모른다. 하지만 돈이 없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진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든가 돈 걱정을 하게 된다. 내가 돈의 가치를 깨달은 시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다. 가족들은 나만 바라보았다. 책임감이 날로 커졌고 경제적 문제는 거의 모든 순간 내 발목을 잡았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부는 주중에 숲을 거닐 수 있게 해주고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준다.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의 압박 없이 살게 해준다. 부는 매 순간 의미 있는 경험을 추가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에게 지금의 삶과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는지 알 수 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야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 이 심판의 날. 이날은 그가 1년간의 휴가에 돌입한 날이었다. 떠나기 전에 신임하는 총괄 운영관리인 산투스를 불러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의 사업적 문제들을 미리 검토했다. 평소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그는 산투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이웃 농장을 사들였네.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자네가 그곳을 읽어줬으면 하네. 특별한 곳으로 바꿔주겠나? 자네의 노력에 대한 보답은 확실히 약속할 수는 없지만 한번 자네 생각대로 자유롭게 해보게. 여기 일꾼들에게 일을 시켜도 돼. 그 비용은 내가 지불하지. 자네의 역량을 모두 시험해보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네. 산투스는 이 제안을 조심스럽게 숙고했다. 60대인 그는 상상력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지만 성실함 그 자체였다. 제게 1년 내내 일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가 시간도 포기하고 월급도 못 받으면서 퇴락한 농장을 일구라고요? 실은 그렇다네. 정원사는 떠났고 정확히 1년 후에 돌아왔다. 농장은 황폐해지고
수익은 떨어져 있었다. 심지어 새로 사들인 이웃 농장은 전혀 손길이 닿지 않아 황무지 같았다. 정원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넨 수십 년간 나와 함께했지. 충실하게 일해준 보답으로 나는 그동안 얻은 부를 자네에게 선물하고 싶었어. 이웃 농장은 사실 자네 것이었네. 하지만 이미 기회는 사라졌고 자네는 전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 내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네를 지금과 같이 고용하는 수밖에. 산투스는 뜻밖의 말에 경악했지만 곧 불행한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가 온순하게 말했다. 전 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농장 일로 바빠서요. 사장님께서 월급도 보장하지 않으셨고요. 정원사는 잠시 생각한 후 관리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그의 목소리가 나직했다. 오늘은 가면을 쓴 왕이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왕이 지나갈 때 그 가면을 벗기라. 왕이 지나갈 때 가면을 벗기라. 심판의 날이 정말로 있다면 그때 받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될 것이다. 즉,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다. 무엇을 하며 하루를, 한 주를, 한 해를 보냈는가? 너무 바빠서 자신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목표들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는 않는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루는 헬렌 켈러, 파스테르, 미켈란젤로, 마더 테레사,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제퍼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이다. 작가 H. 젠슨 브라운 주니어의 말이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다. 삶의 양상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일종의 장부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녔던 목적, 영향력,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인생의 가치는 그 길이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용하여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많은 걸 얻게 되진 않는다. 철학자 몽테뉴의 말이다. 시간을 충실히 쓰지 않는다면 타고난 재능은 아무 소용이 없다. 부를 포함해 우리가 욕망하는 삶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받아든 결과물은 우리가 보낸 시간을 반영한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깎아먹게 된다. 강연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시간 관리는 태양과 같다.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돌기 때문이다 라고 열렬하게 외친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렇게 썼다. 인생을 사랑하는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원료들로만 인생을 채워라. 시간은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료다. 3. 보상. 중요한 일에 이바지해야 중요한 소득이 나오지. 정원사가 중얼거렸다. 정원사는 소년원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려고 강단에 서 있었다.
지난 6년 동안 그는 자원에서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썼다. 그는 칠판에 4가지 질문을 휘갈겨 썼다. 내가 하는 일이 필요한가?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너를 대체하기 어려운가? 내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가? 그는 말했다. 인생에서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벌지 못한다면 너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 4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소득은 언제나 세상의 관점에서 너희가 얼마나 세상에 기여했느냐를 반영하거든. 한 아이가 대답했다. 제가 누구에게든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면요? 그럼 너에겐 나쁜 소식을 전해야겠구나. 세상은 내가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실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신경 쓰지 않지. 내가 어떤 쓸모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는 것이 달라질 뿐이야. 보상은 우리가 준 것에 대해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보상은 필수다. 돈은 두통거리는 동시에 치료약이기도 하다라고 테리 길리매치는 말했다. 나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야 했다. 결국 찾은 일은 플리핑 하우스 사업인데 이는 허름한 집을 사서 수리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나는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다. 첫째, 나는 수요가 있는 일을 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자들이 가진 돈을 몽땅 계약금으로 쏟아부었다. 집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가전을 사거나 지붕을 얻거나 조경을 하는데 쓸 돈이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나는 일괄 공급 체계의 부동산을 제공했다. 들어와서 살기만 하세요 라고 광고한 것이다. 둘째, 희소성을 제공했다. 집을 개조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이 완벽하게 일하길 요구했다. 최대한 완벽한 집으로 만들고자 했고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내 집들이 다른 집들보다 더 완벽하다고 홍보했다. 셋째, 대체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 나는 저축해 놓은 돈이 있었고 경쟁자들 대부분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내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사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초기 자본금이 탄탄하니 모든 단계를 좀 더 섬세하게 이행할 수 있었다. 넷째, 나는 연간 5채의 집을 개조했다. 매년 수백 채의 집들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바쁘디 바쁜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인간적인 소규모 사업이었지만 고객들은 작은 성의와 세심한 수리에 감동했다. 물론 플리핑 하우스 사업은 스트레스와 문제를 끊임없이 안겨주었지만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감수해야 할 몫이었다. 돈을 모은다는 목적을 추구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기여에 대해 다음에 2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 이 질문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알아내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그러고 나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4. 질문하기. 정원사와 지민은 정원용 의자에 앉아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뭐니? 지금부터 5년 안에 넌 어디에 있을 것 같니? 정원사가 목이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미가 느릿하게 대꾸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왜 5년이죠? 왜 5년이냐고? 5년 후면 지금 삶에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나는 5년보다 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아. 정원은 늘 5년마다 새로워지지. 정원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요. 저는 5년 후에는 부동산 중개회사를 차리고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할 거예요. 또 부동산 관리 사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마지막으로 제 지난 과오를 속죄하기 위해 음주운전 반대 운동을 돕고 싶어요. 중개인으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지미가 계산해 보았다. 18개월 정도요. 6개월 후면 수습 기간이 끝나겠구나.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열 수도 있겠네. 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현실성은 없죠. 회사 사장에게 그 회사를 팔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니? 지미가 되물었다. 뭘 한다고요? 절대 저한테 안 팔걸요? 게다가 그걸 살 만한 돈도 없어요. 정원사가 한숨을 쉬고는 지평선을 응시하며 잠시 말없이 있었다. 내 최고의 제자가 아직 배울 게 많구나. 내 사장에게 묻지도 않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니? 지미는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이게 훨씬 더 좋은 질문이란다. 사업체를 팔 사장도 있어야겠지만 지불할 돈도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어쨌든 6개월 안에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니? 넌 질문하기라는 것을 잊고 있구나. 큰 문을 움직이는 건 작은 경첩들이야. 너무 자주 간과되는 사실이지만 삶에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게 뭔지 묻는 건 엄청나게 큰 문들을 열 수 있게 해준단다. 지미가 그를 응시했다. 이해한 듯한 표정과 함께 날카로웠던 시선이 누그러졌다. 아저씨가 사업 자금을 빌려주신다는 건가요? 그래, 정말 그럴 거란다. 오직 내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어. 꿈은 질문하지 않으면 사라져. 모든 삶의 기회는 침묵하면 사라지지. 질문은 문을 열어준단다. 질문하기는 문을 열 수 있는 요청을 하는 행위다. 꿈은 질문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대범하게 질문하지 않으면 삶은 자초된 상태로 남게 된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면 성공할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다. 원하는 것을 질문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라고 대답할 기회를 주어라. 스스로 그들의 대답을 미리 계산하지 마라. 몇 해 동안 나는 계속 대담한 질문들을 해냈다. 여기에는 용기와 계획, 엄청난 불편이 수반되었다. 나는 계약금을 걸지 않고 탐나는 병원 건물을 살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동안 최종 지불 대금을 포함해 지불해도 되냐고 제안했다. 판매자들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효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 생애 동안
모든 중요한 경제적 발전에는 대범한 질문이 따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론 다른 그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런 요소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변치 않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진보의 도약은 대범한 질문에서 이루어진다. 대범한 질문은 알을 깨고 나오게 한다. 질문을 하지 않아서 많은 일들이 사라진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리쳐 말하지 못한다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최고의 기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기회를 줄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 침묵하는 다수에게 문은 닫힌 채로 있을 것이다. 원하는 것을 뒤쫓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묻지 않으면 대답은 늘 아니요일 것이다. 앞으로 한 걸음 나가지 않으면 늘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다. 대담한 질문 자체가 문을 여는 열쇠다. 5. 15가지 부의 덕목. 정원사의 시간은 이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지미를 생각하며 책에서 전달할 마지막 교훈을 심사숙고하면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1. 단순함. 부를 추구하는 일에는 단순성이 필요하다. 나는 매일 아침 영혼을 재충전하고자 명상을 했다. 압박 속에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마음 챙김 상태로 있었다. 내 앞에 놓인 일들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완전히 집중하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단순함의 미덕을 배웠다. 2. 무심함. 부를 추구하는 일에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무심함이 필요하다. 나는 물질주의를 억제하고 무시하는 법을 습득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수수한 생활 방식을 택했다.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동을 조절하고 당장의 만족감을 유예하고 유혹을 경계해야 했다. 부를 추구했기 때문에 나는 물질적 소비에 저항하는 미덕을 키웠다. 3. 자기수련. 부를 추구하는 일은 나를 자기수련으로 몰아갔다. 좋든 싫든 내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 매일 노력했다. 내 목표와 나 자신 사이에는 기이한 저항감이 우뚝 솟아났다. 나는 하루 중 가장 원치 않는 일을 먼저 하도록 내 자신을 수련했다. 목표들을 검토하지 않고는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부에 관한 목표 때문에 좋든 싫든 행동하기 위해 자기 수련의 미덕을 익혔다. 4. 온전한 시간.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완전히 써야 한다. 여유 시간에 나는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지혜를 구했다. 시간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목적과 의미를 위해 쾌락과 즐거움을 억제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보내는 시간을 없애고 대신 혼자 생각하고 책을 읽고 계획을 세우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가능성 있는 일들을 행했고 초과 근무를 했다. 부로 향하는 여정 때문에 나는 사용 가능한 시간을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사용하는 미덕을 배웠다. 5. 영성. 부를 추구하는 일은 나를 영성으로 이끌었다.
깊이 집중하는 정신수양 시간은 힘을 불러오고 보이지 않는 힘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불을 향한 열망으로 나는 기회들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바라던 일들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하고 불타오르는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졌다. 목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웠다. 불을 추구한 덕분에 나는 내면을 다스리는 능력을 배양했다. 6. 효율성. 불을 추구하는 일에는 효율성이 필요하다. 즉,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질적, 양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불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즉, 순이익을 발생시키도록 해야 한다. 나는 대부분의 소극적인 사치도 모두 줄이고 유흥을 피함으로써 부자가 되었다. 불을 추구한 덕분에 나는 삶의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다. 7. 끈기. 불을 추구하는 일은 매일 끈기 있게 해나가도록 나를 몰아세웠다. 경제적 자유는 내 꿈이었고 이 꿈은 수십 년 동안 지루한 일들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때로는 내가 지닌 거대한 두려움이 불을 이룰 때까지 계속 끈기를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불을 추구한 덕분에 끈기의 미덕을 키웠다. 8. 인내. 불을 추구하는 일은 내게 인내의 미덕을 가르쳐 주었다. 인내하지 못하면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을 어렵게 배웠다. 언젠가 나는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위험이 큰 투자를 했다가 돈을 다 날린 뒤로 두 번 다시 조바심 때문에 돈을 날리지 않았다. 불을 추구한 덕분에 나는 좋은 것들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9. 희생. 불을 추구하는 일은 희생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돈과 시간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불을 일구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기로 택했다. 또한 지금 원하는 것과 가장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불을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희생하여 저축해야 한다. 불을 추구한 덕분에 나는 희생의 미덕을 배웠다. 10. 극기. 불을 추구하는 일에는 극기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 돈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웠다. 내가 엄청난 부를 이룰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내 발전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만두었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회들을 알아차렸다. 정신을 통제하여 부를 창출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부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내 성정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11. 용기. 부를 추구하는 일에는 두려움과 용기 사이의 싸움이 끊임없이 수반된다. 네 용기는 어마어마하게 불확실한 시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 그 이상이 아니다. 나에게 용기는 힘든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는 불확실성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능력이다.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내 역량은 그 일에 맞춰 커졌다. 불을 추구한 덕분에 용기의 미덕을 배웠다. 12. 전념. 불을 추구한 덕분에 전념하는 법을 배웠다. 내게 맞는 직업, 그러니까 내 가치관, 성향, 재주, 야망, 내면의 목소리에 적합한 일을 선택했다.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개인적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는 일에 전념했다. 부를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노동에 전념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미덕은 초과 수익으로 되돌려 받았다. 13. 정확한 판단. 부를 추구하는 일에는 계속 정확한 판단을 해나갈 것이 요구된다. 정확한 결정은 발전을 이끌고 잘못된 선택은 참담한 후퇴를 야기한다. 한 발 물러나 객관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부를 일구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나는 직감과 예감, 감정의 안내 역시 무시하지 않았다. 부를 추구한 덕분에 비판적인 판단들 속에서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웠다. 14. 기여. 부와 자유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공통의 이익에 계여한다는 걸 배웠다. 나의 경제활동은 간단한 패턴을 따랐는데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그것을 어떻게 잘했는지, 나를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여했는지에 따라 부가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다. 또는 내 기여의 가치와 규모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였다. 숭고하게 부를 추구한 덕분에 나는 공익을 위한 귀중한 기여의 미덕도 배웠다. 15. 만족감. 부와 자유를 추구한 덕분에 힘을 얻었고 매일 엄청난 만족을 느꼈고 뜻밖의 기쁨을 발견했다. 미래에 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고군분투하는 내게 보상을 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여정을 위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부의 덕목 중에서 몇 가지를 갖추었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굿나잇 책방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